26살, 저는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번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처음으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고 순찰대의 총소리를 들으며 오직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헤엄쳤습니다. 그렇게 한국까지 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국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데리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20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산속에서 20이틀 동안 숨어 지내며 경비병과 맨손으로 싸우고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도 함께 탈출하지 못한 채 혼자 다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국정원 조사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5달 조사에 10달 구치소 생활, 그리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두 번 목숨을 걸고 두 번 국경을 넘으며 겪었던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어떻게 자유를 찾았고 왜 다시 돌아갔으며 결국 어떻게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군수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여동생 지영이는 저보다 3살 어렸죠. 평범한 북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미제놈들은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했고 방과 후엔 조직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배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공장에서 받는 월급과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들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강냉이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가끔 두부라도 있으면 명절처럼 기뻐했습니다. 매달 열흘은 사상학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인민반 회의실에 모여 앉아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암송하고 노동신문을 읽으며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총화라는 이름으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사상이 해이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 동네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기는 하루에 2~3시간 들어오면 다행이었고 겨울엔 석탄도 부족해 꽁꽁 얼어가며 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장마당에서 쌀 1kg이 1,000원 정도였으니 아버지 월급으론 쌀 3kg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 직접 만든 두부, 김치 같은 걸 팔아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숨어야 했고 뇌물을 주기도 했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동생 지영이는 제가 무척 아끼던 동생이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빠, 오늘 배고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 밥을 덜어주면서 조금만 참아,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미제의 봉쇄 때문이고 조금만 더 참으면 강성대국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라디오에서 긴급방송이 나왔습니다.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교환하되 1인당 10만원까지만 교환해준다.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집 이불 속에 숨겨둔 돈이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장마당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제 대학 학비를 내고 지영이 치료비도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 돈은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교환 가능한 10만원만 바꾸면 신화폐 1,000원, 나머지 490만원은 그냥 휴지였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물가가 폭등했고 그 1,000원으론 쌀 2kg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이 돈으로 민혁이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지영이 병원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는 거지?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에서 자재 일부가 없어졌는데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렸습니다. 실제로는 공장 간부가 빼돌린 것을 아버지께 뒤집어 씌운 거였죠. 간부에게 뇌물을 바칠 돈이 없었던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안사에 끌려가셨고 한 달 후 집결소로 보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강제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60살이 넘은 아버지가 하루 12시간씩 벌목 작업을 하셨습니다.
석 달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시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반동분자 가족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밖으로 내뱉을 순 없었습니다. 입 밖에 대는 순간 저와 어머니, 지영이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게 분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마당, 장사마저 단속이 심해져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지영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15살 소녀가 하루에 강냉이 한 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제 밥을 지영이에게 다 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이는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2010년 봄, 지영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오빠, 배고파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어머니마저 잃기 전에 나는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구해내야 한다. 체제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절망만 남았습니다. 지영이를 땅에 묻은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어머니를 이곳에서 꺼내야 한다.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국경에는 철책이 있고 경비병이 있고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장마당에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수꾼들, 장사꾼들.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곳인가요? 국경은 어디가 허술한가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신고당할 수 있어서 넌지시 궁금한 척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2달 동안 알아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교대를 한다는 것, 특정 구간은 철책이 낮아서 넘기 쉽다는 것, 중국 쪽에 조선족 마을이 있어서 숨을 곳이 있다는 것.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증거가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혼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 중국 위안화 500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온 가지를 다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집 나르는 일, 개인집 지붕 고치는 일, 석탄 나르는 일. 하루에 북한 돈 1,000원에서 2,000원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도 목숨을 걸고 장마당 장사를 계속하셨습니다. 단속반에게 뇌물을 주면서 중국산 담배와 라면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강냉이 중 한 끼로 버티며 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 만에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한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브로커였습니다. 성금으로 반, 중국 도착하면 나머지. 그러면 한국까지 연결해 주겠소. 저는 돈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국경까지의 길을 알려주었고 중국 쪽에서 기다릴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번호는 외워서 종이는 버리시오. 절대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 한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 꼭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녀가, 엄마는 괜찮다. 너라도 살아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울면 제가 흔들릴까봐 참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1년만 기다리세요. 꼭 모시러 올게요. 약속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 속엔 옷 한 벌, 물,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강냉이 떡이 들어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말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1년 후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국경 도시까지 갔습니다. 친척 방문 증명서를 위조해서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밤 10시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에서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30대 남자였는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불빛도 안 돼요. 그가 앞장섰고 저를 포함해 4명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봐, 나뭇가지에 긁힐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누군가 헛발을 디뎌 돌이 굴러떨어졌을 때 안내인이 손으로 멈춰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폭은 50m 정도 되어 보였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요.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지금 12시 40분이니 20분 안에 건너야 하오. 물은 허리까지 차오. 절대 헤엄치지 말고 걸어서 건너시오. 총소리 나면 각자 알아서 도망가시오. 제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여기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의 첨벙 소리가 났고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9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더 빨리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건지 넘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살아야 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제 옆으로 튀었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깊어져서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배낭을 꽉 붙잡고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위에 떨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의 서치라이트가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함께 출발했던 4명 중 제가 본 건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잡혔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지. 저는 중국 땅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동료들을 잃었다는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둑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빨리 따라오시오. 여기 있으면 공안이 옵니다. 그는 브로커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1시간을 더 걸었고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숨어 있으시오. 그 다음에 한국 가는 루트 알려주겠소. 그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와 물 한 병만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바로 밖에 있는데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여기서 걸리면 북송이야.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북송.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입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 더 있어. 한국까지 가려면 추가로 $1,000 필요하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하오. 저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 가면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도착하면 $3,000. 약속하시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말을 걸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꽁한 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단속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창고로 숨겼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숨소리도 들리면 안 돼. 저는 어둡고 좁은 창고에서 2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꽤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잡혀서 북송되는 꿈, 수용소에서 죽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출발하오. 라오스까지 차로 이틀 걸리오. 절대 신분 노출하면 안 돼요. 저는 가짜 중국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가짜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5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6명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고 차가 멈출 때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던 한 여자는 계속 울었고 나이든 남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두려웠다면 중국에서는 공안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공포. 그 석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아니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여정은 중국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우리는 다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밤새 걸었고 정글 같은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득실거렸고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건넜습니다. 함께 가던 한 할머니는 쓰러졌고 우리는 그분을 업고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우리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태국까지는 알아서 가시오. 여기 돈 조금 주겠소. 우리는 버려진 겁니다. 약속했던 안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라오스어도 태국어도 한마디 못합니다. 돈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태국까지 가야 할까요? 함께 있던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단 국경 도시로 가봅시다.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남은 돈을 모아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태국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거기 가서 보호 요청하면 한국으로 보내줘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게 먼저 잡혀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자수해서 이민국 수용소로 가고 거기서 한국 영사를 만나는 게 정식 절차였습니다. 경찰한테 잡히세요. 그래야 한국 갈 수 있어요. 2016년 12월 어느 날 저는 태국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스코리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민국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철창이 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본 게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사관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했고 탈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달 정도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2017년 1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아래로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5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1년 후에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 저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며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전기는 24시간 들어왔고 물은 언제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홀로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감시받고 계시진 않을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저는 미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안전하지만 돈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북한 땅을 밟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어머니가 계신 마을까지는 이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이틀이 흘렀습니다. 20이틀 동안 산속에 숨어서 나무 열매와 풀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병과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저는 도망쳤고 경비병이 쫓아왔습니다. 몸싸움 끝에 간신히 뿌리쳤지만 이제 마을 전체가 수색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을 틈타 어머니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담 너머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혁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미친놈아. 왜 왔어? 여기 지금 난리 났어. 탈북자 잡으려고 보안서가 총동원됐다고. 어머니 함께 가요. 지금 가면 돼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지금 경계가 너무 심해. 우리 둘 다 죽어. 너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둘 다 잡힙니다. 미녀가 엄마는 괜찮아. 너 혼자라도 가. 나중에 브로커 통해서 갈게. 제발 살아.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도 총소리가 울렸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혁 씨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5달 동안 조사를 받았고 10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에 섰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 5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전하게 중국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돈을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날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우리 민혁이 정말 잘했어. 지금 저와 어머니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법을 어겨야 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지켜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